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1세 된 여자로 매일을 하루하루 버틴다는 느낌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육체적으로 어디가 아프거나 시원찮은 사람은 아닌데 심적으로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 아픈 사람이거든요. 그나마 도시에선 경제생활도 하고 사람들도 만나며 지냈는데 지금은 친정 동생이 사는 시골로 내려와 농사를 도우며 살고 있어요. 그리고 요즘은 겨울이라 일거리가 아예 없어 이렇게 집에서 사연을 들으며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는데 저도 제가 겪은 3년 전 이야기를 해볼까 신청을 하게 되었어요. 이 일을 잊기까진 오랜 시간이 걸렸고 사실 지금도 다 잊었다고 말할 수 없는데 익명으로나마 여러분들도 제 이야기를 듣고 조심하시길 하는 마음으로 털어놓아요. 저도 살면서 꽤 행복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남편도 있었고 자식들도 있었던 제 인생의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던 호시절이었죠. 저는 결혼을 좀 늦게 한 편이었는데 워낙 엄한 군인 아버지 밑에서 자라다 보니 주눅이 많이 들어 남자 만나는 걸 참 어려워했어요. 성격 자체도 워낙 자신감 없고 소심한 성격이긴 했지만 왜 그렇게 남자 만나는 게 어려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대로 된 연애도 한번 못 해봤는데 나이가 들수록 그게 더 힘들더라고요. 게다가 늘 선을 보면 차이기 일쑤였죠. 저희 남매들은 다들 시집장가 가서 잘 살고 있는데 저 혼자만 결혼을 못해 노처녀로 늙어가고 있을 때였어요. 그러던 중 선을 보고 남편을 만나게 되었고 남편이 먼저 제게 다음번 데이트 신청을 하였고 딱 5번 만난 후에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어요. 남편도 그때 당시 노총각이었으니 나이 때문에 좀 서두르는 게 있긴 했죠. 그렇게 제 나이 30살, 남편 나이 34살에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지금은 이 나이가 결혼 정년기지만 올해 71살인 저 때는 너무나도 늦은 나이였죠. 어른들도 제가 나이가 많으니 애나 낳을 수 있을런지 다들 걱정이 태산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걱정을 뒤로하고 결혼 7개월 만에 임신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쌍둥이를 말이죠. 병원에선 자연으로 쌍둥이를 임신한다는 건 정말 축복이라고 했는데 이런 축복 같은 아이들을 저는 잘 키우고 싶었습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극성으로 태교에 힘쓰며 복들이라는 조금은 촌스러운 태명까지 불러주었어요. 그렇게 출산을 하게 되었는데 한 번에 딸이 2명이 생기게 되었죠. 저는 딸이든 아들이든 아이들이 건강하게 태어난다면 너무 좋았는데 시댁에선 그게 아니었어요. 그깟 딸을 2이나 낳으려고 그렇게 더 먹고 돈을 더 쓴 거냐며 이제 우리 아들만 뼈 빠지게 생겼다고 혀를 끌끌 차셨죠. 하지만 남편은 저와 같은 생각이었어요. 이렇게 고생고생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그게 딸이든 아들이든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며 딸들을 아주 지극정성으로 키우기 시작했죠. 남편은 그때 당시만 해도 일반 회사원이었는데 딸들이 태어나고 2돌이 지날 무렵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어요. 몇몇 사원들과 함께 사직서를 내고 사업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워낙 모험적이고 활달한 성격의 남편이었지만 그런 대책 없는 일을 벌이다니 싸우기도 무척 싸웠어요. 우리는 다른 부모들보다 나이도 많아서 늙어서까지 애들을 키워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대책 없는 일을 했냐고 하니 남편은 다 생각이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아주 호언장담을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정말로 사업이 잘 되기 시작했어요. 남편 또한 회사 시절에 쌓아둔 내공으로 사업을 할 때 기지를 발휘했는데 이런 남편 덕분에 돈 걱정 없이 애들 키우며 사교육에 열을 올렸죠. 임신했을 땐 저나 남편이나 나이가 많아 이 애들을 늙어서까지 어떻게 키워야 되나 걱정이 태산이었지만 다행히 부족함 없이 지들이 하고 싶어하는 걸 다 시켜주며 키울 수 있었어요. 딸들은 어렸을 때부터 피아노를 쳐서 대학도 피아노를 전공할 생각이었는데 둘 다 쌍둥이여서 그런가 취향도 좋아하는 것도 잘하는 것도 비슷했어요. 그리고 유대감이 정말 끈끈해 어쩔 때는 제가 들어갈 틈이 없을 정도였는데 자기들끼리만 아는 저는 모르는 그런 비밀도 둘이서만 나누곤 했어요. 그래서 가끔은 좀 소외감이 들긴 했지만 자매끼리 사이가 나쁜 것보단 좋은 게 낫다 싶었죠. 남들이 봤을 때도 저희 가족은 참 화목한 가족이었어요. 남편은 이것도 어느 정도 경제적 여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화목하게 지낼 수 있다고 했는데 뭐 남편 말대로 저도 어디 나가서 설거지나 서빙은 하지 않으니 천만다행으로 여기며 늘 고맙게 생각했죠.
저희 친정 식구들 또한 제가 시집은 제일 늦게 갔지만 제일 잘 산다고 얘기할 정도였거든요. 이런 행복이 영원할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남편의 한숨소리가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 한숨소리를 들을 때면 저도 걱정이 돼서 무슨 일이 있냐고 물으면 매번 남편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남자가 하는 일에 왜 참견을 하려고 하냐며 집안일이랑 애들이나 신경 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도 어느 날은 기분이 좋아서 딸들에게 용돈을 턱턱 주며 아버지가 든든하게 지켜줄 테니까 우리 딸들은 아무 걱정하지 말고 피아노만 열심히 치라고 했던 사람이었죠. 하지만 20년 만에 남편의 사업이 바닥을 치기 시작했어요. 사업이 점점 기울어지더니 남편이 무리하게 투자를 하기 시작했고 급한 마음에 했던 투자는 사기로까지 이어지게 되었죠. 그러면서 가지고 있던 전 재산을 싹 다 날려버리게 되었는데 그때가 하필이면 딸들이 고3인 아주 중요한 시기였어요. 내년이면 대학에 들어가는 해였는데 집에 온통 빨간 딱지로 쑥대밭이 되어버린 거죠. 당연히 딸들은 대학 시험을 망쳐버렸고 인생마저 망친 것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밖에도 나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희 부부랑도 단 한마디 말을 하지 않았는데 저는 그런 딸들을 붙잡으며 우리 집 어떻게 해서든 다시 일어날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엄마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돈 벌 테니까 니들은 재수해서 내년에 다시 대학에 가라고 했어요. 엄마가 그 정도는 충분히 뒷바라지 해줄 수 있다고요. 그리고 다행인 게 남편의 사업이 쫄딱 망했지만 빚을 진 건 없었기에 우리 상황이 아주 최악은 아니라고 했죠. 저는 딸들과의 약속 후 정말 밤낮 없이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새벽에는 농수산물 시장에 가서 과일을 나르고 점심부터 저녁까지는 하루 종일 식당에서 주방 일을 했어요. 그리고 퇴근을 하면 시내로 나가 전단지 돌리는 일까지 했죠. 그렇게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오면 새벽 1시, 2시였는데 집엔 늘 아무도 없었어요. 왜냐면 그때 당시엔 저만 열심히 산 게 아니라 가족 모두가 열심히 살았거든요. 저희 딸들도 새벽까지 독서실에서 공부를 하고 왔고 남편도 이리저리 일용직 일을 하러 다녔기에 집에 잘 붙어있지 않았어요. 몸은 부서질 듯 힘들었지만 마음만은 꽉 찬 듯 든든했죠. 이렇게 열심히 살면 무조건 몇 년 안에는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거란 확신이 들어 힘들어도 힘들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저의 이런 확신은 얼마 가지 않아 산산조각이 나버렸어요. 하루는 제가 호프집 전단지를 돌리게 되어서 전단지를 받으러 호프집에 들어갔는데 글쎄 저희 딸들이 그곳에서 고주망태가 되어 어떤 남자들하고 술을 마시고 있는 겁니다. 막 남자들 품에 안겨져 있는데 그걸 보니 가만히 있을 수 없었고 당장 딸들을 데리고 나와 뭐하고 있는 거냐고 다그쳤어요. 그러니 큰애가 제게 소리를 치며 우리도 성인인데 스트레스 받으면 술도 마실 수도 있는 거지. 아, 왜 쪽팔리게 남자들 앞에서 우리를 끌고 나오냐고. 우리가 무슨 애야? 우리가 무슨 불법을 저지르고 있었냐고. 엄마나 아빠야말로 성인이 돼선 자기 자식들 끝까지 책임도 못 지은 주제에 왜 우리한테 뭐라고 하는데? 아, 맞아. 언니 말이 다 맞네. 그깟 푼돈 벌면서 우리 레슨이나 제대로 시킬 수 있냐고. 그렇게 버는 돈으로 우리 대학 졸업이나 시켜줄 수 있어? 능력도 없으면서. 라는 두 딸의 말에 저도 모르게 손을 올리고 말았어요. 니들 지금 술주정으로 이런 소리 하는 거면 내가 한 번은 용서하지만 맨정신으로 또 그런 소리 하면 엄마도 다 포기해버릴 거야. 다 같이 죽는 거라고. 알겠어? 남편이 사업을 말아먹어 빈털터리가 되었을 때도 울지 않았는데 딸들에게 이런 말을 들으니 그동안 참아왔던 서러움이 복받쳐 엉엉거리며 오열을 했어요. 딸들은 길바닥에서 울고 있는 저를 그냥 내버려둔 채 지들끼리 사라졌고 그날 밤 집에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이때부터 점점 딸들이 엇나가기 시작했어요. 저도 그럴 때마다 딸들을 더 심하게 감시하곤 했는데 매번 독서실에 전화를 걸어 딸들이 자리에 있는지 없는지 물어보곤 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딸들은 자리에 없었어요. 심지어는 제가 주었던 독서실 비용과 학원비 그리고 레슨비까지 다 뒤로 꿍치기 시작하는데 도저히 제 힘으로는 이 둘을 감당하기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전국 팔도로 일을 하러 다니는 남편에게 연락을 해 당신이 와서 애들 좀 관리해야 될 것 같다고 하니 남편이 여보 미안한데 나 집에는 못 들어갈 것 같아 라는 겁니다. 그게 뭔 소리냐고 왜 집에 못 들어오냐고 하니 글쎄 전국 팔도로 일용직 일을 하러 다닌다던 남편은
1년 동안 노름판을 전전하며 노름을 하고 다녔고 돈을 벌기는커녕 죄다 잃어버려 지금은 쫓기는 신세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데 열심히 살고 있다고 생각한 가족들이 전부 다 제 뒤통수를 치고 다른 짓들을 하고 있었다니 말이 안 나왔어요. 결국 남편은 이 모든 사실을 이실짓고 집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집에 와서부터는 더 뻔뻔하게 행동을 하더라고요. 한 푼이라도 벌어올 생각은 안 하고 집에서 술만 마시며 과거에 화려했던 시절만 되뇌이는데 한 번은 그런 남편을 보고 있자니 속이 터져서 고물 줍는 일이라도 하라고 소리를 쳤어요. 그러니 하는 말이 내가 한 달에 얼마를 벌었던 사람인데 길바닥에서 쓰레기를 줍고 있으라고? 그걸 내가 어떻게 해? 하며 자존심이 상해 하지 못하겠다고 하더군요. 그깟 자존심이 문제냐고. 지금 당장 살 돈도 없는데 쓸데없이 눈만 높아가지고 언제까지 과거 시절만 생각하며 살 거냐고 하루가 멀다 하게 싸워댔어요. 그러니 점차 딸들도 집에 안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둘 중에 하나라도 제대로 정신이 박혔으면 제가 덜 했을 텐데 쌍둥이 딸들은 이럴 때도 일심동체로 제 속을 같이 썩이더라고요. 둘 다 갓 20살이니 성인이라며 지들 멋대로 하고 다니더라고요. 아예 대학 갈 생각은 없어 보였고 가끔씩 집에 들어와 돈을 내놓으라며 행패를 부리기 일쑤였어요. 매번 저랑 말다툼을 하다가 나중엔 꼭 몸싸움까지 이어졌는데 그럴 때마다 두 딸들은 제 몸을 짓누르며 지갑에서 동전 1원 하나까지 죄다 털어갔어요. 저는 그런 딸들에게 매번 이렇게까지 해서 돈 가져다가 어디다 쓰는 건데 이렇게까지 해서 뭐 하려고 하냐고. 니들이 그러고도 자식들이야? 우리도 엄마 자식인 거 창피하거든. 아빠라는 사람은 365일 술이나 마시고 저러고 해롱대고 있는데 부모 노릇도 제대로 안 하면서 왜 맨날 우리 보고 뭐라고 하는데 그냥 내놓으라면 내놔. 우리가 뭘 하든 알아서 뭐 하게? 하는데 그날 혼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고작 1, 2년 전만 해도 우리 가족이 이렇게까지 망가질 줄이야 생각도 못했거든요. 이런 속 터지는 얘기를 친정 식구들한테도 창피해서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내 자식이 이런 폐륜한데 이런 얘기를 누구한테 하겠나요? 누워서 침 뱉는 건데 말이죠. 그리고 가끔은 딸들이 제 얼굴이나 팔에 상처를 내면 그날은 직장에 가서도 거짓말을 하기 일쑤였어요. 넘어졌다, 굴렀다, 어디 긁혔다 하는 누구나 뻔히 알 법한 그런 거짓말을요. 그렇게 칠흑 같은 5년의 시간이 흘렀는데 결국 남편은 먼지처럼 사라지고 말았어요. 원래 가끔 밖에서 술을 퍼마시느라 집에 안 들어온 적은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짐을 다 싸들고 나간 적은 없었는데 퇴근을 하고 집에 오니 아주 집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돈 될 만한 것들까지 싹 다 가지고 사라져 버렸더라고요. 늘 술에 취해 있는 인간이긴 했지만 그래도 제게 미안하다며 매일 새벽마다 아침 밥상을 차려둔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저도 시간이 지나면 좀 변할 줄 알고 기다려줬는데 이렇게 말 한마디 없이 사라져버리니 너무 허망하더라고요. 그 인간에게 저란 사람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사람이었구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제 나이 55에 모든 걸 잃어버렸어요. 너무 일찍 모든 걸 다 잃은 거죠. 딸들도 지 아버지가 사라지니 얼마 있다 소리 소문 없이 연락이 두절되었는데 근 10년 동안 연락이 안 되었어요. 몇 번이나 수소문해서 딸을 찾아봤는데 딸들과 연락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더라고요. 정말 얘들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결혼은 했는지 자식은 낳았는지 알 턱이 없었죠. 어느 날은 사무치듯이 가족들이 보고 싶어서 한번 제대로 찾아볼까 싶다가도 막상 제가 찾는다면 남편이나 딸들이 절 반가워하지 않을 것 같아서 그 두려움 때문에 더 찾을 생각을 못했어요. 괜히 서로 다들 잘 살고 있는데 제가 긁어부스럼 만들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러던 4년 전 제가 생각지도 못하게 저희 딸들이 절 찾아왔습니다. 14년 만에 본 딸들은 저만큼이나 나이가 들어서 한 번에 알아볼 순 없었는데 이내 딸들인지 알아보고 눈물부터 났어요. 딸들도 그런 저를 보고 눈물을 글썽이는데 애들도 나이가 드니 10여 년 전 철없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제게 죄송하다는 말만 되뇌이더라고요. 그렇게 몇 시간 동안 딸들과 함께 그동안의 못다한 이야기를 했는데 딸들은 집을 나가서 알바를 하며 돈을 벌어 둘이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둘 다 피아노를 10년 넘게 쳐왔으니 음식점이나 카페 같은 곳에서 피아노 치는 알바를 했대요. 그리고 그걸로 돈을 모아 지금은 인터넷 쇼핑몰을 하고 있다는데 둘 다 결혼하지 않았더라고요.
이유는 아버지 같은 남자를 만날까봐 그것 때문에 비혼주의자가 됐다는데 너무 늦게 찾아와서 죄송하다며 용기를 내기까지 10년이 넘는 세월이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어린 나이에 갑자기 몰락한 집안과 반지하에서 살아야 되는 현실이 믿기지가 않아 계속 삐뚤은 행동만 했다며 이제라도 저한테 사죄를 하고 다시 예전의 모녀 사이로 되돌아가고 싶다며 눈물을 흘리는데 제가 많이 보고 싶었다고 하는 겁니다. 저 또한 이런 딸들을 끌어안으며 잘 돌아왔다고 엄마도 많이 그리웠다며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렇게 저는 딸들과의 재회 후에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그동안 못 해봤던 걸 다 해봤는데 밥도 먹고 영화도 보고 카페도 가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제 환갑 얘기가 무슨 말끝에 나왔는데 딸들이 제 환갑을 못 챙겨서 마음에 걸린다며 해외여행을 가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괜찮다며 손사래를 쳤어요. 엄마 환갑이 벌써 몇 년이나 지났는데 괜찮아. 아이 그리고 해외로 여행 가면 돈이 한두 푼 드는 게 아닌데 엄마는 니들하고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시간 내서 보는 것만 해도 너무 좋아. 꿈만 같다니까. 엄마 그러지 말고 같이 가자. 우리가 엄마 환갑도 못 해드리고 마음에 걸려서 그래. 아이, 그렇지 않아도 나 아는 지인이 동남아에서 이번에 숙박사업하게 됐는데 공짜로 쓰게 해준다고 놀러 오라고 했거든. 겸사겸사 가면 좋지. 아, 그래, 엄마. 엄마는 그냥 몸만 오면 돼. 여행 경비는 나랑 언니랑 다 대면 되지. 돈이 문제야? 우리도 남들처럼 모녀끼리 여행도 가고 그러자. 아, 나도 그게 늘 부러웠단 말이야. 딸들의 진심 어린 애교에 저도 알겠다고 하였고 이 말이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바로 동남아로 여행을 가게 되었어요. 저도 옛날이나 남편 잘 나갔을 때 해외여행을 갔지 몇십 년 만에 처음 가는 여행이었죠. 딸들은 우스갯소리로 자기네들 잃어버리지 않게 잘 따라오라고 했는데 그 말이 우스갯소리가 아닌 진심인지 그곳에 가서야 알게 되었죠. 첫날 저녁에 그 나라 술이라며 애들이 주는 술을 마시곤 정신을 잃었는데 눈을 떠보니 머리가 아픈 것보단 팔이 엄청나게 쓰라리고 따가운 겁니다. 그리고 팔 위에 하얀색 헝겊이 덮여져 있는데 그걸 들춰보니 제 팔에 이상한 문양과 숫자가 문신으로 새겨져 있는 겁니다. 아무리 닦으려고 살을 닦아내도 따갑고 쓰라릴 뿐이었지 지워지지가 않았어요. 저는 이게 다 뭐지 싶어 혼자 놓여진 방에서 나가려고 하는데 방 밖을 나가니 그곳은 제가 왔던 숙소가 아닌 노역을 하는 노역장 같은 곳이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붙잡으며 내 딸들 좀 찾아달라고 하니 절 발견한 어떤 덩치 좋은 남자가 제게 다가와선 한국말로 이봐요 할머니. 할머니가 찾는 딸들은 이미 한국으로 갔거든요. 이제부터 할머니는 여기서 잠자코 일해야 되는 팔자니까 괜히 소란 피우지 말고 나 따라와 라고 하는데 저는 몇 번이나 제 볼따구를 꼬집었어요. 이건 분명히 꿈일 거라 생각이 들었는데 꿈이 아니라 현실이더라고요. 저는 반강제로 끌려가다시피 끌려가 처음 해보는 일을 했는데 실을 뽑아내는 방직 같은 일을 했어요. 주변엔 온통 동남아인들밖에 없었고 그들 또한 서로 다른 나라에서 왔는지 말이 다 달랐는데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었고 저는 얼마 못 가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알게 되었어요. 딸들이 절 여기에 버려두었거나 돈을 받고 넘겼거나 둘 중 하나라 짐작이 갔죠. 살이 덜덜덜 떨리더라고요. 10여 년 만에 나타난 딸년들은 인간이 되어 나타난 줄 알았는데 인간이 아닌 인간의 탈을 쓴 악마가 되어 나타난 거였어요. 저는 그 후부터 여기를 어떻게 빠져나가야 될까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호랑이 굴에 들어가서도 정신만 차리면 된다고 몸은 시키는 일을 하고 있었지만 머리는 온통 탈출뿐이었죠. 그러던 중 3일째 되던 날이었을 거예요. 그곳은 남자랑 여자가 따로 일을 하다가 밥 먹을 때만 한 곳에서 모여 먹곤 했는데 제가 접시를 집으려고 허리를 굽혔는데 누군가 제 옆에서 팔을 뻗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 사람의 팔을 보게 되었죠. 근데 그 사람의 팔에 저와 같은 모양의 문신이 새겨져 있는 겁니다. 전 그걸 보고 너무 놀라서 그 사람을 쳐다보았는데 들고 있던 접시를 놓치고 말았네요. 그러니 그 남자 또한 저를 보곤 손가락으로 조용히 하라는 사인을 주는데 그 사람은 다름 아닌 10여 년 전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던 제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은 머리가 새하얗게 새었고 몸은 얼마나 말랐는지 피골이 상접해 있는데 누가 봐도 제 남편이었어요.
남편은 몰래 제게 쪽지를 하나 건네주었고 저는 당장 화장실로 달려가 그 쪽지를 다 읽어보았어요. 남편은 제가 여기 온 날 바로 저를 알아봤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워낙 땅만 쳐다보고 다녀서 남편을 몰라본 거였죠. 남편 말로는 13년 전 딸들이 누군가 찾아왔다고 하여 문 밖으로 나갔는데 웬 조폭 같은 남자들이 본인을 끌고 갔고 딸들과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짐은 미리 다 싸두었으니 그걸 가지고 가라는 그런 대화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남편은 그 길로 지하실에도 있다가 섬에도 갔다가 이곳저곳 전전하다가 여기 온 지는 1년 정도 안 되었다는데 남편 말로는 아마 딸들이 사주를 한 것 같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기에 충분히 그럴 만도 하겠다 생각을 했고 여기서 나가야 된다는 남편의 말대로 매일 3번씩 남편과 식당에서 쪽지를 주고받았어요. 남편은 생각보다 여기를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은 많다고 하였고 감시하는 놈들이 물건을 팔러 나갈 때나 술을 마실 때 그 틈을 타 도망을 가면 될 것 같다고 하였어요. 그러기까지는 몇 달간 더 있다가 감시가 느슨해질 때 그때를 보고 도망을 가자고 하였는데 저는 몇 달간도 더 못 기다릴 것 같다고 하였고 내일 당장이라도 틈이 보이면 도망을 가자고 하였어요. 그렇게 저는 남편과 새벽에 맨발로 그곳을 빠져나왔고 그곳과 한참 멀리 떨어진 곳까지 도망을 쳐왔어요. 그리곤 동이 틀 때까지 기다렸다가 대사관으로 가기로 하였죠. 저보다 남편이 더 몸을 벌벌 떠는데 아마 거기에 제가 없었다면 본인은 죽을 때까지 그곳에서 못 나왔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그 사람들과 이곳저곳 옮겨다니며 사람 이하의 대우까지 받았다는데 이 모든 게 분명히 딸들이 계획한 일이라며 거품을 물더라고요. 저랑 같은 문신을 해놓은 것도 나중에 저희가 어딘가에서 병들거나 운명을 다하는 날이 오면 지들이 쉽게 알려고 같은 문신을 새겨놓은 것 같다는데 정말 자식이 부모한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지 제가 이딴 것들을 낳고 미역국을 먹었다는 생각에 가슴을 칠 일이었어요. 그리고 듣게 된 또 다른 사실이 그 덩치 놈들이랑 저희 딸들이랑 서로 잘 아는 사이 같다고 하더라고요. 하루는 그 덩치 놈들이 남편에게 당신 딸들이 꼴의 아버지라고 살살하라고 하네 라고 했다는데 그 말을 듣곤 이것들이 한패구나 싶었답니다. 남편도 그간 참아왔던 서러움을 토해내는데 그런 남편과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동이 터오자 저는 남편이 구깃구깃 모아놓은 쌈짓돈으로 대사관까지 갈 수 있었고 저희가 처했던 상황 설명을 한 뒤 며칠 뒤 바로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거기서부터 탈출해서 한국까지 온 이야기를 하려면 아마 2박 3일은 좋게 걸릴 것 같아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 하나는 확실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그 상황이 매 순간 두려움과 무서움의 연속이었다는 걸요. 그렇게 저희는 한국에 오자마자 딸들을 노인 유기 및 방임으로 고소를 하였고 그 덩치들 두 놈 또한 불법 감금으로 고소를 하였어요. 딸들은 고소장을 받자마자 저희 부부를 찾아와 빌고 또 빌었는데 저희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고 소름 돋으니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했어요. 니들이 지은 죄를 어찌 2, 3년 안에 다 갚겠냐고 이건 평생 갚아도 모자란 죄라고 했죠. 그리고 그 덩치놈들도 고소했으니까 니네가 연락하라고 해서 알려주라고 했어요. 니들 서로 잘하는 사이니까 바로 연락될 거 아니냐고 했죠. 대체 그런 놈들이랑은 어떻게 아는 사이냐고 하니 지들이 24, 5 무렵에 다니던 나이트클럽이 있었는데 그 나이트클럽을 운영했던 막내 조폭들이었다네요. 정말 기가 찰 노릇이었어요. 딸들은 계속해서 저희 부부 때문에 엇나가기 시작했다며 저희 탓을 하는데 그런 딸들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이건 단순히 늦사춘기 늦바람의 문제가 아니라 니들 인성의 문제라고 했어요. 부모 탓도 적당히 해야지. 니들보다 못한 사람들도 열심히 사는데 니들은 그거 하나 조금 힘들다고 부모를 갖다 팔아먹냐고 난리를 쳤죠. 거기에 씻을 수 없는 이딴 문신까지 새겨놓고 그러고도 니들이 사람이냐고 했네요. 이러고도 자식이니까 한 번만 봐달라는 그딴 소리 하고 싶냐고 했죠. 부모는 자식이니까 봐줘도 되는 거고 자식은 부모를 막해도 되는 거냐고 했어요. 그러니 가증스러운 눈물을 흘리는데 저는 그런 딸들에게 니들이 이렇게 우리 앞에서 눈물 흘리며 쇼할 줄 알고 접근 금지 신청도 같이 해두었으니까 2번 다시 나타나지 마 라고 했어요.
결국 딸들과 덩치들은 각각 징역을 선고받았고 복역을 하게 되어 소송은 마무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남편은 저와는 같이 살 수가 없어 시설에 입소를 하게 되었는데 한 3달 뒤쯤에 남편이 입소한 시설에서 연락이 왔어요. 근데 관계자가 한참이나 말을 못 꺼내며 뜸을 들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 정적에 느낌적으로 남편이 잘못되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잘못되었냐고 물으니 새벽에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고 하더라고요. 유서라곤 화장지 한 칸에 끄적인 낙서뿐이었다는데 남편이 쓴 말은 이러했어요. 그곳에 있을 땐 세상 밖으로 나가고 싶었는데 세상 밖에 나오니 그곳과 다를 바가 없고 무섭다며 이제 어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는데 아마 내가 그곳에 길들여졌다 보다 라고요. 짤막하지만 남편의 심정이 담긴 글귀였어요. 그 말을 듣는데 이상하게 눈물은 안 나는데 가슴이 참 아프더라고요. 관계자는 제가 남편이랑 헤어질 때 2번 다시 연락하지 말고 지내자는 말을 들어서 무연고자로 장례를 진행하려고 했는데 절차가 있어서 연락을 드린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신 인도를 거부하면 각서를 쓰고 장례는 관할구청에서 대신 치러준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어요. 아무리 2번 다시 보지 말자고 해도 남편인데 장례는 내가 치러준다고 했어요. 남아있는 정은 하나도 없었지만 그래도 26년 동안 같이 산 사람이니 최소한의 도리는 해줘야 하니까요. 주변에선 뭐 그리 오지랖을 떠냐며 살아생전 그렇게 힘들게 괴롭혔는데 뭐하러 장례까지 치러주냐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이렇게 해야 마음이 편할 것 같았어요. 제 마음 편하고자 장례를 치러주었죠. 그렇게 장례를 다 치른 후에 혼자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때부터 우울증에 걸린 사람 마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누워서만 지냈어요. 어떠한 의욕도 나지 않더라고요. 한 10개월 동안 제게 너무 많은 일들이 벌어졌고 남들은 일생에서 겪을까 말까 한 일까지 겪으니 저도 꽤 충격이 컸나 봐요. 게다가 남편마저 저렇게 허탈하게 세상을 떠나버렸으니 그럴만도 했죠. 그리고 이제와 이야기하는 건데 사실 그때 남편한테 2번 다시 보지 말자고 하긴 했지만 저도 아예 그럴 생각은 없었어요. 나중에 남편이 시설에서 조금 좋아진다면 데리고 나와서 서로 말벗이나 하며 삼시세끼 밥이나 같이 차려 먹으며 지내려고 했는데 그런 일말의 희망이 영원히 사라져버리니 저도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정신과를 찾아갔는데 의사 선생님 말로는 의외로 슬픔은 나누면 절반이 될 수 있다고 가까운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부끄러워하지 말고 속 시원하게 다 털어놓아 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직계 가족들에게 제 사정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처음 꺼낸 저희 집안 사정이었죠. 게다가 가뜩이나 제 팔에 대문짝만하게 그려진 문신들을 보고 다들 수군거렸기에 이만한 기회도 없다 생각했네요. 그러니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위로를 해주었고 제 바로 밑에 이혼한 여동생은 그런 저와 함께 시골에 내려가 살자고 하였어요. 그래서 지금은 3년째 시골에서 여동생과 함께 살고 있는데요. 제가 자식들은 없지만 다행인 건 저희 여동생의 자식인 제 조카들이 저한테도 참 잘하고 있어 조카들 보며 마음의 위로를 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연도 저희 조카가 저를 대신에 컴퓨터로 써주었는데요. 조카 아니었음 제 얘기를 여러 사람들에게 할 기회도 없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속 시원하게 제 이야기를 해볼 기회도 없었고요. 저의 길고 긴 이야기 들어주시고 읽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물론 여러분들은 저와 같이 이런 험한 일을 겪진 않으셨지만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건 뭔지 잊지 마시고 늘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복된 날들이 가득하시길 얼굴 모르는 늙은이가 행운을 빌겠습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